자, 1965년도에 필리핀의 운명을 바꿔놓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해요. 1972년도에 아주 큰 사고를 치게 되는데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명분은 전국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소탕해야 된다. 그래서 1972년부터 76년까지 요 짧은 기간에 약 6만 5천 명이었던 군대를 27만 명, 그러니까 거의 4배 이상 수를 늘리게 되는 거죠. 군대 수를 크게 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군대들에게 많은 자율권을 주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뭐 하겠어요? 초법적인 살인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짧은 시기에만 3천 명 이상이 사망했거나 그 다음에 7만 명 이상이 투옥됐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장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에서 동남아 연구를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동남아는 19세기와 21세기가 공존하는 곳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방콕이나 싱가포르 뭐 이런 데 가면 최첨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 백화점이나 몰 이런 데 가도 우리나라보다 서울보다 훨씬 더 좋은 이런 몰이 있고, 근데 거기서 방콕에서 차를 타고 한두 시간만 나가면 전형적인 시골 마을, 인터넷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빈부격차,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별로 봐도 경제적인 수준이나 격차 이런 게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보통 그 한국가의 경제 수준을 요즘에 많이 따질 때 이제 얘기하는 게 1인당 GDP를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고 4만 달러가 안 돼요. 근데 싱가포르는 이미 8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엄청 부자 국가죠. 거의 8만 5천 달러의 그런 가까운 그런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루나이도 상당히 잘 살아요. 브루나이는 뭐 가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텐데, 브루나이는 석유, 그러니까 원유랑 천연가스 이런 그 화석연료로 인해서 국가가 거의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도 잘 살아요.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에는 녹지도 많고 도시도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태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동남아가 총 10개 나라인데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국가들과 그 다음에 CLMV라는 개념으로 또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CLMV는 각 국가의 앞글자를 딴 거죠. C는 이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 네 나라를 묶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묶지 마라, 우리 빼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상 베트남도 최근 한 10년 정도에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해서 뭐 아주 눈부신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1인당 GDP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4천 달러가 살짝 넘는 그런 수준이고요. 뭐 라오스랑 미얀마 같은 경우는 1,500달러가 안 되는 상당히 가난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랑 가장 가난한 나라, 뭐 미얀마랑 라오스 이런 나라들 비교하면 8만 달러가 넘는 8만 5천 달러 대 1,500달러 이렇게 구경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국가들마다 많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GDP가 3,800달러 정도가 되는데, 뭐 아세안 내에서는 한 중위소득 국가가 되지만 빈부격차, 돈원격차가 아주 심각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도인 마닐라 같은 경우는 메트로 마닐라라고 해서 뭐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 대도시죠. 서울 같은 그런 대도시이고 아주 삐까번쩍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지역만 벗어나게 되면 우리 왜 슬럼가라고 얘기를 하죠. 홈리스들이 엄청나게 많고 범죄에 취약한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대체적으로 상당히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뭐 빈민가들은 관리가 안 되니까 대부분 그렇고, 그리고 필리핀은 그 최민식 배우 나오는 OTT 보면 나오잖아요. 막 총 갖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마약 거래도 막 엄청나게 많이 하고, 치안 이런 게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무시무시한 그런 것이고, 특히 범죄가 많이 나는 우범지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슬럼 지역 있죠. 이쪽 지역에도 훨씬 많을 것이고, 정말 극소수 전체 국민의 한 2, 3%, 1, 2% 정도만 엄청난 부를 노리고, 그 이외에 뭐 95% 이상의 국민들은 상당히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부격차가 아주 심각한 동남아 국가 가운데서도 거의 극심한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라는
참 많이 아픈 과거가 있죠. 그 과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상 필리핀은 이때 어르신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엄청 잘 살았대요. 그래서 뭐 1960년 뭐 이때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게 살 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랑 필리핀 두 나라가 거의 그 쌍두마차, 이 아시아 경제를 이끌던 그런 쌍두마차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6세기부터 해서 20세기 초까지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미국이 식민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미국은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시아의 작은 미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정치체제, 그 다음에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대로 복사본으로 갖고 와서 만들어요. 그래서 1946년도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아시아의 작은 미국, 그 다음에 반공산주의 운동 있죠. 반공주의의 천명으로 만들겠다라고 미국이 선언을 해요. 그래서 미군 기지도 필리핀에 짓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원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필리핀 나라는 미국의 후원 하에 경제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필리핀은 뭐 자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산림 자원 이런 것들은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공업 중심, 그 다음에 관광산업 이런 것들도 만들죠. 미군이 주도하게 되니까. 미국의 후원으로 인해서 1960년대 이때까지는 어쨌든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서 경제 발전도 이룩하게 되는데, 자 1965년도에 필리핀의 운명을 바꿔놓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마르코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변호사 출신이에요. 이전에 대통령 로하스라는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의 보좌관도 하고 어쨌든 일찍이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국가가 처한 재정 위기 이런 것들도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던 공산 세력들, 특히 필리핀 남부 지역에 공산당들이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부 지역에 반군 세력들이 있어요. 모로 무슬림 집단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무장 집단들도 소탕을 하면서 국민적인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치우쳐져 있던 외교 정책을 너무 미국에 치우쳐지면 안 된다, 우리가 좀 더 약간 좌클릭을 하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소련과 같은 공산국가랑도 수교를 맺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적인 엄청나게 많은 지지를 얻었어요. 그래서 1969년도에 재선에 당선됩니다. 필리핀 역사상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1969년도에 재선을 됐는데, 근데 경제가 계속 좋지가 않았어요. 특히 경상수지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지고, 필리핀의 화폐인 페소 이런 것들도 값어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IMF로부터 구제금융도 받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외부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도 받았을 것이고, 이런 받은 원조 자금 이런 것들을 국가 발전, 기간 산업에 투입하거나 경제 발전에 투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72년도에 아주 큰 사고를 치게 되는데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명분은 전국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준동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소탕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남부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무슬림들 있잖아요. 무슬림 반군들, 이 사람들이 공산당이랑 결탁을 하고 있다, 국가를 위협에 빠뜨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명분이죠. 그렇게 되면서 많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르코스가 내세웠던 명분은 신사회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뉴 소사이어티. 그래서 자기 정당도 신사회당 이라는 당으로 바꾸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는 명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체포, 구금, 암살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72년부터 76년까지 요 짧은 기간에 약 6만 5천 명이었던 군대를 27만 명, 그러니까 거의 4배 이상 수를 늘리게 되는 거죠. 군대 수를 크게 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군대들에게 많은 자율권을 주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뭐 하겠어요? 초법적인 살인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짧은 시기에만 3,000명 이상이 사망했거나 그 다음에 7만 명 이상이 투옥됐다, 이런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제 독재자의 면모를 갖추면서 우상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막 슈퍼맨이라고 그런 그림을 막 만들어요. 우리 슈퍼맨 아시잖아요? 망토 딱 차고 있는 그 슈퍼맨의 몸에다가 자기 얼굴을 그려놓는 그런 우상화 작업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5년 이런 그 만행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미국 외교가에서 이 마르코스에 대한 지지를 계속 철회하게 되는 거죠. 75년도에 미국 외교관들이 선정한 세계 최악의 지도자 6위에 올라갑니다. 참고로 이때 당시에 7위에 뽑힌 사람이 북한의 김일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보다 더 악랄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독재자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필리핀은 서서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의 사모였던 이멜다 여사가 이때부터 숨겨왔던 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멜다 여사는 75년부터 86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이 메트로 마닐라의 시장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시장을 하면서 시장을 잘 돌보면 문제가 없겠지만 곳곳에다가 자기의 친척들, 그 다음에 집안 사람들을 다 배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금도 갖고 오면 착복을 하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일삼게 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장관, 우리나라로 치면 국토부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시에 이제 두 개의 직책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정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독재자가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힘을 얻은 영부인은 말 그대로 부정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에서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국가를 성립시킬 때부터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왔고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였는데 65년에 등장했던 이 마르코스라는 인물, 이 72년도에 계엄을 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식자층들,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정부 시위를 했을 겁니다. 자, 이때 이제 81년도에 개헌을 합니다. 헌법을 바꿔서 그냥 대통령 그러면 이제부터 한 번만 하고 끝내겠다. 대신에 기존에 4년이었는데 이제 6년을 하겠다. 그러니까 6년 단임제로 헌법을 바꾸고 선거를 해요. 당연히 부정선거겠죠. 자기 자신을 당선시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 베닝뇨 아끼로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마르코스를 반대하는 이런 역할을 했죠. 자, 이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83년도에 갑자기 이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요. 공항에서 외국 갔다 오다 공항에서 이제 암살당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은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반발을 사겠죠. 반체제 인사들이 반발을 샀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베닝뇨 아끼노의 미망인이죠. 코라손 아끼노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노란색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뭐 노란 옷 전체 다 입고 모든 사람들이 막 노란 옷 입고 나와서 말 그대로 혁명이 일어납니다. 1986년이에요. 그게 피플 파워라고 불립니다. 1차 피플 파워라고 불리고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때 당시에는 여전히 엄혹한 체제였었죠. 그래서 피플 파워였는데 이때 피델 라모스라는 국방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르코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버립니다. 군대가 돌아서 버리게 됐죠. 군대가 대통령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르코스와 이멜다는 그 유명한 그 니가가라 하와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헬기를 타고 하와이로 망명을 가게 되죠. 근데 이때부터 그러니까 62년부터 어떻게 보면 짧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는 20여 년의 그 기간 동안에 필리핀은 완전히 망가지게 됐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지적해야 될 내용은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국가가 성립할 때 그러니까 왕조 시대 때 보면 일단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처럼 통일된 왕조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이 나라를 식민 통치할 때 16세기 이때부터 스페인의 그 가톨릭 수사들 있잖아요. 그 교회 수사들, 성직자들이 이 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성직자들이 대농장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통 하시엔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종교와 경제가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현지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줄을 서게 되는 거죠. 줄을 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파벌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우리 토라고 부르죠. 지역 유지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지역 유지들이 쭉 만들어져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가면 무슨 과가 있고 무슨 가문이 있고 부산에 가면 또 무슨 가문이 있고 광주에 가면 무슨 가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몇 개의 거대 가문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문들이 쭉 이어져 옵니다. 쭉 이어져면서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아버지가 대통령하고 나중에 또 딸이 대통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봉봉 마르코스가 있는데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버지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최악의 독재자였는데 그의 아들이 대통령으로 나왔는데 60% 이상의 득표를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국적인 정서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 필리핀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독재자들의 가문들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필리핀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필리핀을 보통 아시아의 뭐 불치병 환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개의 가문들이 대다수의 경제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말 그대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국민이 어떻게 되든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우리끼리 결탁을 하고 부정축제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경제 자체가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사회가 이제 계급사회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교가 가톨릭이에요. 전체 국민의 그러니까 열의 9명은 가톨릭이에요. 대부분 가톨릭 신자들이죠. 그래서 가톨릭에는 대부 데모, 갓파더, 갓마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그 대부라는 것은 그 지역의 유지들이 보통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맡기도 하지만 지역의 유지들이 맡고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쥐락펴락하는 유지가 있겠죠. 그 유지가 대다수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종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빌붙어서 많이 사는 거죠. 내가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새롭게 뭔가 엄청나게 큰 일을 만들어서 사업을 굴려서 성공하겠다. 이거보다는 그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체제이다 보니까 그런 그 지역 유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에 보통 편입돼서 그냥 사는 거? 이게 필리핀 사람들이 보통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